네, 여성동화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10년 후 100배오를 암호화폐 포함해서 지금까지 8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2017년 모델이 좀 다르고 2021년 모델이 좀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17년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한 번에 그냥 꼭지를 찍고 내려왔는데 2021년은 뭔가 다른 요인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천장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던 경우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자체 어떤 힘도 좀 많이 빠지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 트럼프가 굉장히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제도권 자산으로서 많은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17년을 따르지 않을까. 이건 약간의 기대감들이 섞여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합리적일 수 있는 게 2020년, 2021년 이때 기점으로 규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뭔가 규제에 의해서 이 시장이 크게 타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여전히 존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에서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인물로 또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백악관에서는 AI 크립토 차류로 또 데이비 삭스라고 하는 페이팔 마피아 출신의 인물을 임명을 하면서 뭔가 시장을 갖다가 우호적으로 가져가려는 것들이 완연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창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올라가려는 아주 초입에 있는데 전체적인 사이클 상에서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제는 허리보다 더 위로 이제는 좀 명치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이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들면은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시즌에 갈 수 있는 가격은 전체적인 기관의 어떤 평가들과 뭐 제 개인적인 것들을 같이 한번 산출해 보면은 미국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20만에서 25만 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한화로는 대략 3억에서 3억 5천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하는 부분들이고 저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이렇게까지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됐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스탠스를 명확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는 그동안에 어떤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 당시에 1기 내각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같은 이유였습니다.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뭔가 위대한 미국, 본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마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라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미국에 굉장히 해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스탠스가 너무나 심하게 돌아서고 그리고 올해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가서 본인이 직접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기사에 보면은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중동의 컨퍼런스에 가서 했던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지금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으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을 당신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100만 달러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내부에서 뭔가 흐름들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 이 달러의 대척점이 아니라 금과 대척점이라는 것들로 포지셔닝이 완전히 됐던 겁니다. 즉,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떤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의 어떤 용도로서 처음에 구상이 됐지만 지금은 이미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많은 수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지의 용도로서 정말 가장 좋은 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부각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달러와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미국의 부채들을 가치가 급등하는 비트코인이 해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원에서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친암호화폐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미국의 재무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의 이 막대한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는 트럼프가 상당히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 기대치가 너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에 맞지 않는 규제가 나온다거나 혹은 우리의 기대치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들이 나왔을 때는 이 실망감이 결국은 또 패닉 셀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은 가지고 가지만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닥터 둠 외에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폴 크루그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 블랙스완을 쓴 나심 탈레브도 그렇고, 이 나심 탈레브는 원래는 친암호화폐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비트코인 스탠다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서문을 써주기도 했는데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한 인물들인데, 저마다의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경제학에서 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어떤 방향성에서 비트코인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15년 동안 이어져 온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땠냐라는 부분들은 그 의견들이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어떤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잡음들이 주변에서 들릴 것이고,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은 대세 상승장 끝났다, 그리고 조금만 가격 올라가면 불장이 온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견들을 또 너무 심하게 또 받아들이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내가 뭔가 투자의 전략을 세워나갈 때 활용하는 수준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사실은 요거는 이제 새로운 내러티브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게 회자된 게 구글에서 이 양자 컴퓨터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가 나왔는데,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기존 컴퓨터와 다르게 기존 컴퓨터가 0과 1로 이 비트 단위의 연산과 이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 연산력을 갖다가 월등하게 높였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단위를 이제 큐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윌로우가 105큐비트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해서 시장을 굉장히 긴장을 시켰는데, 실제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돌파하려면은 수백만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거리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시장이 이렇게 열기가 더해질 때는 시장에 뭔가 제동을 걸 만한 굉장히 중요한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관들이 뭔가 시장에 다시 진입을 하려면은 본인들이 그 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틈을 만들기에 좋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때마침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가 또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숙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은 암호학도 더 발전하면서 서로 간의 티키타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은 양자 저항 기술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허언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굉장히 뭔가 상용화가 되고 뭔가 그렇게 됐을 때 위험한 것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만일까, 전통금융은 괜찮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전통금융도 다 타겟이 됩니다. 그런데 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위험하다, 이 얘기들만 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훨씬 더 높은 채굴 연산력을 통해서 훨씬 더 방어를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일개 기업들, 하나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저는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더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게 되면은 인류는 모두 다 힘을 모아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세 상승장 초입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많이 모여야지 시장을 근본적으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55%, 57% 간다는 거는 전체 시장 시가총액 중에서 절반 이상을 여전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돈이 모이지 않으면 이 돈들이 낙수 효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장에게 많은 돈이 가야지 그때부터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알트코인이 지지부진하고
비트코인에 많은 돈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를 넘기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니까 이 알트코인들이 이제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펌핑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촬영했던 기준으로는 지금 56%에서 55%까지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내려가면서 자본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상을 갖다 시장에서는 키 맞추기라고 부릅니다. 이 키 맞추기가 어떤 거냐면은 비트코인 혼자 너무 키가 커버리니까 이 동생들도 같이 좀 가져야 되는데 동생들이 같이 못 따라가면 비트만 계속 독주를 하게 되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나면은 잠시 대기를 하면서 동생들이 따라와 줄 시간, 동생들이 키가 커지는 시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맞춰지니까 다시 비트코인이 조금씩 시동을 걸고 있는데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본들이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알트코인으로 갔다가 이 흐름들을 이어가게 되는데 결국 내년 2025년 1월 기점으로 해서는 이 흐름들이 더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도 늘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 흐름들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알트코인도 우량한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 한 번에 털고 나오자.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스탠스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좀 받쳐주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담는 편이고 내가 만약에 단기적인 흐름들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민코인처럼 빠르게 상승하고 빠르게 하락하는 코인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추세를 더 추종하는 사람들은 추세적으로 더 가파른 것들을 보는 것이고 저처럼 장기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이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재무제표라는 게 있죠. 이 재무제표에서 매출이나 수익 같은 것들이 잡히듯이 암호화폐도 그런 게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는 다 스캠이야. 암호화폐에 무슨 내재 가치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내재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가령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DApp이라고 하는 앱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하게 될 때, 앱을 구축하게 될 때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수수료 수익들이 계속해서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신규 주소들이 만들어지는지 혹은 활동을 많이 하는 활성 주소들이 만들어지는지 혹은 기관들이나 이 개인들이 얼마나 여기에 자본을 많이 예치하는지 이걸 우리가 TVL이라고 합니다.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혹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또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들이 높게 가르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담아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런 어떤 펀더멘탈은 없지만 새롭게 상장되는 코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이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 뭔가 핫한 코인들 사람들이 뭔가 이 근본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또 그런 코인들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대신에 또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좀 포트폴리오에 분배해서 안정적인 것들 좀 많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좀 공격적인 것들 좀 일부 가져가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많이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은 대세 상승장에서 좀 손실을 최소화하고 좋은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암호화폐를 비하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비하의 의미보다는 암호화폐는 너무 똑똑하면 투자에 실패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민코인 같은 경우가 그런데 내재 가치가 너무 많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는 장난스러운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막 100배, 200배 올라가는 부분들을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걸 과연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해를 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이 시장에서의 하나의 문화이고 그리고 뭔가 이 세력들이 또 돈을 펌핑해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의지들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데 지금 민코인이 굉장히 많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많이 소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소외된 거냐면은 과거에 2017년 이때 ICO가 있을 때는 처음부터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시드들이 있었고 그만큼 어떤 개인 투자자들도 내가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어라는 어떤 자부심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상승할 때 이 상승분을 나도 처음부터 같이 가져갔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런 ICO가 없어지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VC들이 먼저 코인의 가격을 펌핑하고 그 이후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을 갖다 처음 사는 아무리 가장 빨리 사도 VC 대비로는 거의
10배에서 20배, 많게는 50배, 100배까지도 비싼 가격에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는 이미 50배, 100배가 펌핑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가지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VC들이나 이 세력들이 팔아버리면 순식간에 하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문제는 FDV라고 해서 완전 희석된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처음에 상장을 할 때 대략적으로 10에서 15% 정도만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락업 해제 기간이 있습니다. 락업이라는 게 초기 투자자들이나 개발자들이 팔 수 있는 기간을 좀 정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팔게 되면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정해놓은 건데 락업 해제가 계속해서 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10에서 15% 있었는데 이게 20% 30% 풀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가치가 희석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초기에 적게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가격은 이만큼 펌핑이 됐는데 유통량은 계속 나온다. 그럼 이 가격이 유지될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코인으로 가겠다. 내가 처음부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민코인을 거래하면 이건 처음부터 내가 같이 가는 거니까 더 좋다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민코인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무작정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들이 그 배경들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흐름들이 지금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민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서 AI 에이전트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AI가 이제는 더 많이 고도화돼서 우리의 어떤 사용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되는데 지금 AI 에이전트에서 AI 챗봇들이 토큰을 갖다 막 자동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민코인 2라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 가보시면은 페페를 계속해서 펌핑하면서 본인의 XAI 얘기를 갖다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맥락입니다. 결국은 AI가 발전하면서 AI의 흐름 중에서 또 민코인이 새로운 어떤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민코인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럼에도 아주 위험한 투자이지만 이것들이 뭐 단기적인 현상이다 혹은 금방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초기에 또 투자해 보시고 혹은 좀 안정화된 민코인도 한번 아주 소량으로 투자를 해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크라켄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투자자들 대상으로 했더니 포모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한 사람이 거의 85%였습니다. 포모에 시달리는 건 100%고 포모에 의해서 마우스까지 클릭해서 매수 매도로 이어진 사람이 85%, 84%였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포모라고 하는 감정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감정입니다. 차라리 퍼드에 의해서 공포감이 오면은 좋은 매집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포모는 사실은 완전히 안 좋은 결과밖에 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하면은 방법은 마인드 컨트롤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방법론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방법론이냐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이 알트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생리는 순환매에 있습니다. 이 순환매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펌핑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면 이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올라갔을 때 그 다음 순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전략들은 만약에 포모가 이제 오게 됐을 때는 얘 말고 그 다음 순서를 갖다 빠르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저평가된 것들이 있으면 넣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매도도 좀 비슷한데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잘 못합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하고 두 번째는 내가 팔았는데 더 오를까 봐 못하게 되는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바로 리밸런싱을 해버리는 겁니다. 즉 이걸 팔아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 오르는 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지만 이걸 팔자마자 아직까지 저평가된 것들이 바닥에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 잘 분산 배분을 하게 됐을 때는 얘가 이제 가고 나면 그 다음 순서들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모를 뭐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리밸런싱을 통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늘 그 부분들을 저도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질문으로 저한테 나 전업 투자해도 될까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전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냉정하고 뭔가 어떤 본인의 결단에 대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전업 투자를 해도 될까를 주변에서 물어본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업 투자자를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가령 뭔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즉 이 암호화폐를 업으로 삼는 사람, 즉 투자가 아니라 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업으로 암호화폐 산업에서 일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투자의 관점에서 한다는 얘기는 전업 투자자로서 이걸 한다는 거는
이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단타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단타를 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선물 거래까지 가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전업 투자로 뭐 50배, 100배 벌었다 이런 걸 듣고 들어갔을 때는 늘 주변에서 좋지 않은 결과 거의 뭐 예외 없이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내가 이 현물 거래로 생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내 생업 거래 이 정도 금액보다도 2배 정도 더 벌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면은 그냥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을 우리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CA 전략이라고 하는데 DCA 전략을 3년에서 5년 정도 하니까 굉장히 뛰어난 트레이더들의 3년, 5년 수익률과 평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실수들을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손실들도 많이 입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DCA를 통해서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은 사실은 훨씬 더 리스크가 덜하면서도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련한 트레이더들과 비교를 해도 오히려 비트코인 적립식 매수가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였는데 일반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서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적립식 매매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사는 것이 최고지만 그냥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요 관점들을 가지고서 그냥 계속 모아나가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저축하듯이 모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데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죠.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알트코인은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요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한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마저도 지금 이더리움도 좀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더리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매집할 때 낮은 구간에서 매집하는 것들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등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딱 마음에 두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심하게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때 조심스럽게 조금씩 들어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서 전체적으로 2025년 대세 상승장의 정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상승장 정점은 언제 오고 그럼 언제 이제 팔기 시작해야 되냐.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한데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을 참고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길게는 내년 9월에서 11월 정도까지 가능하고 짧게는 뭐 5월, 6월 정도까지도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은 기본적으로는 매집을 하기에 그래도 용이한 구간들인 것이고 내년 1월, 2월, 3월 그 지나서 이제 2분기 정도까지 넘어갔을 때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매수하기에는 적합한 시기가 아닌 구간으로 더 접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펌핑하기 시작한다고 거기에 막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제는 나갈 준비가 됐구나.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단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흡수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타이밍들을 잘 잡아 나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투자하시기 전에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 공부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